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샤오미 패드 8 프로가 있고 오늘은 이 기기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과 트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의 시작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소개할 내용들은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니고 제가 평소에 제 기기에서 자주 사용하고 즐겨하는 재밌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이런 설정을 바꾸곤 합니다. 그럼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림 및 상태 표시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는 흔히 상태 표시줄 아이콘이라고 불리고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아이콘 표시 사용자 지정이라는 명칭으로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불리는지에 비해 정말 헷갈리는 이름이에요. 샤오미는 설정에서 항목 이름을 계속 바꿔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설정을 찾기가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놓았죠. 혹은 기본적으로 다른 기기로 전환할 때 모든 항목의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결국 샤오미 생태계에 묶이게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전적으로 비난하는 편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지정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실상 상태 표시줄 아이콘이고 이 기능을 통해 아이콘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가 켜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블루투스가 상태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이미 블루투스가 켜져 있다는 걸 아는데 굳이 상태 표시줄에서 그걸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없앨 수 있는 거죠. 또한 위치 서비스, VPN, 핫스팟, 무음, 방해 금지, 알람, 로밍 등과 같이 상태 표시줄에 나타나는 다른 항목들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 있죠. 이제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일부 기기에서는 배터리나 와이파이 신호등도 없앨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켜두는 항목들로부터 상태 표시줄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보고 싶지 않은 것들도 없앨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점이 마음에 듭니다.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다른 기능은 알림 아이콘의 개수입니다. 지금은 최근 알림 하나만 표시되고 있네요. 알림에 대한 화면 녹화를 캡처해 두었고 여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를 표시하도록 변경하면 서로 다른 3개의 알림이 보이고 또는 아예 알림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을 선택하든 이 알림들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저는 하나만 표시되는 게 더 깔끔해서 좋습니다. 만약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뒤에 점들이 표시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언급할 만한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홈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홈 화면 스타일 또는 여기에서 불리는 대로 그냥 홈 화면이 있습니다. 매우 유익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홈 화면 자체가 아니라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클래식 스타일에서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홈 화면과 여러 페이지 또는 폴더에 표시됩니다. 반면 앱 서랍, 앱 드로어를 사용하면 앱 서랍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모든 아이콘이 홈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원한다면 모든 아이콘을 홈 화면에서 없앨 수도 있지만 이곳 앱 서랍에서는 모든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 바로 여기 있는 업트레이드 우피 트레이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에 말씀드리자면 샤오미 기기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더 개선해서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카테고리 기능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사진, 도구, 뉴스 및 독서, 라이프 스타일 등과 같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통 만약에 제 생각엔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옮기면 보시다시피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스크롤이 되지 않는데 그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기를 어떻게 들고 있느냐에 따라 이 이름들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 카테고리를 편집하거나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앱 카테고리 관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카테고리를 제거할 수도 있고 사용자 지정 카테고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만약 이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을 몇 개만 추가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름을 아주 짧게 지어서 공간을 훨씬 덜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떤 식으로든 단어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목록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직접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모지를 사용할 수도 있어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즐겨찾기 같은 걸 찾고 싶다면 하트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맞죠? 이건 즐겨찾기와 꽤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물론 다른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형적인 키보드 기호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마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좀 더 텍스트 같은 느낌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접 검색해야 할 거예요. 키보드로 바로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구글에서 검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바로 복사할 수 있는 텍스트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닫아볼게요. 그리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즐겨찾기 탭이 생겼고 여기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기본 덱에 들어가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과 같은 것들이죠.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자동으로 분류되지만 즐겨찾기처럼 직접 만든 것들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냥 아니네요. 그냥 잡아서 옮기면 됩니다. 샤오미가 이 부분을 스마트 런처처럼 개선해 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 런처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런처입니다. 여기가 바로 앱 트레이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카테고리가 있어서 그냥 넘기기만 하면 모든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도 있죠. 그리고 여기 아이콘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좀 더 깔끔하고 탐색하기도 더 편리하며 선택할 공간도 더 넉넉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지만 휴대폰에서 사용할 때는 특정 카테고리를 찾으려면 이 목록을 스크롤해야 해서 좀 번거롭습니다. 솔직히 좀 귀찮은 일이죠. 어쨌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와 밝기 설정인데 여기서는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 모드를 사용하면 제 생각엔 약간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기기는 AM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크 모드가 실제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크 모드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일몰부터 일출까지 또는 사용자 지정 타이머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앱별로 개별적으로 다크 모드를 켤 수 있는 옵션도 있어서 라이트 모드를 기본으로 사용하면서도 예를 들어 링크드인이나 틱톡만 다크 모드로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서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꽤 괜찮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시 이 메뉴로 돌아가서 목록을 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또한 색상 구성, 즉 디스플레이의 채도나 색상과 관련된 설정도 있습니다. 뭐였죠? 어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했었죠? 리딩 모드를 조정할 수 있나요? 리딩 모드가 켜져 있네요. 이걸 꺼보겠습니다. 리딩 모드는 도대체 어디에 있죠? 플로팅 윈도우는 아니고요. 여기 있네요. 네, 이제 꺼졌네요. 그러니까 꺼졌으므로 이 설정들을 조정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에 Original, Color, Pro, Vivid 같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바로는 특히 파란색, 약간 분홍빛 색상, 그리고 빨간색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파란색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니네요. 실제로는 분홍색과 주황색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랑 여기에서 변화가 보이죠?
사실 여기에서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의 채도를 바꾸는 거고 미비도 옵션이 훨씬 더 채도가 높아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생생한 걸 좋아하지 않아서 좀 더 차분한 오리지널 옵션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어떤 걸 선호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렇게 색감이 아주 화려하고 선명한 걸 좋아하신다면 그걸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또한 아래쪽에는 전체 디스플레이에 색조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옵션은 가능한 한 흰색을 재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웜 따뜻함은 좀 더 노란빛에 가깝고 컬 차가움은 좀 더 파란빛에 가깝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카스텀 사용자 지정은 이 슬라이더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사용자 지정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Adaptive Colors, 적응형 색상이라는 옵션도 있는데 이것도 휠과 따뜻함, 차가움 색상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건 카메라가 보는 것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환경의 조명 상태와 그 색상의 채도에 따라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죠. 따뜻한지 차가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스플레이가 그에 맞게 조정되고 그 위에 추가로 여기에서 휠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주사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기본값은 최대 144Hz까지 지원하는데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서는 몇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율을 60, 90 그리고 최대 140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사율 사용 현황도 볼 수 있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더 높은 주사율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꽤 괜찮은 옵션이고 제가 본 것 중에 처음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애플리케이션별로 주사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44Hz의 높은 주사율을 원하는 몇몇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 나머지 모든 앱은 예를 들어 분명히 60Hz는 아닌 다른 주사율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거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다른 값으로 바꾸는 순간 실제로는 알겠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주사율이 얼마가 될 수 있는지 선택한 다음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그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을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주사율 이후에는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앱은 그 주사율보다 낮은 즉 60프레임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요. 예를 들어 기기를 90Hz로 실행하고 특정 애플리케이션만 144까지 올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켜거나 끄는 토글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가능성이 사라지는 셈이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께서 직접 설정하시는 커스텀 옵션들을 배터리 수명 최적화에 맞춰서 세심하게 조정해 사용하신다면 전반적인 기기 배터리 수명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특정 애플리케이션만 140프레임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요. 예를 들어 설정을 그런 식으로 하고 싶고 웹브라우저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스크롤 할 때는 부드럽고 쾌적하지만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최대 60프레임까지만 실행되고 그 안에서 보는 콘텐츠도 24프레임으로만 재생됩니다. 어차피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원래 그렇게 제작되니까요. 그래서 굳이 높은 주사율이 필요하지도 않고 실제로 얻는 것도 없지만 화면에 움직이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통 기기가 실제로는 144프레임으로 실행하지만 실제로는 24프레임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력이 사실상 낭비되면서 그쪽으로 소모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작업들로 인한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해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찾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홈 화면에는 없었어요. 이걸 찾게 된다면 정말 대단할 것 같네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건 플로팅 윈도우 찾았네요. 태블릿의 기능 항목에 있습니다. 좋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능에 휴대폰 버전을 찾고 있었는데 이건 화면 옆에 작은 바를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태블릿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 표시줄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사실 태블릿 자체로 보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작업 표시줄을 꺼내면 애니메이션이 꽤 멋지게 보입니다. 이런 기능을 구현한 샤오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여기 있는 몇 가지 옵션에 대해서는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어쨌든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열고 드롭해서 위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클릭해서 분할 화면으로, 즉 나란히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원래 모습으로요. 됐네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여기서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옆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드로 바뀌고 그 위에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서 설정 앱으로 분할 화면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것 같고, 네, 여기서도 역시 안 됩니다. 설정 앱은 분할 화면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이번에는 브라우저로 분할 화면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실행 중입니다. 이게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로그인 페이지가 떠 있어서 실제로 두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창도 띄울 수 있어서 세 개 모두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팝업뷰에서는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위치를 바꿔볼까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아니네요. 열 수 있네요. 이제 정말로 네, 입력 가능한 개수를 초과한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맞아요.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건 3개뿐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동시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꽤 자유롭게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걸로 바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죠. 이제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옆으로 옮기면 둘 다 여기에서 보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두 애플리케이션 모두 각각 홈으로 돌아가는 제스처가 있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건 같은 거네요. 이 분할 화면을 해볼게요. 두 개 모두 보이시죠? 홈바가 여기 있어서 둘 중 하나만 위로 스와이프해서 홈으로 보내고 다른 걸 열 수 있습니다. 이건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구현 방식인데 실제로 정말 편리하네요. 아마도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두 앱을 모두 닫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아니면 사이드 패널이나 이걸 불러와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드래그해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할 화면을 다시 해야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만 닫고 모든 게 있는 완전한 홈 화면에서 원하는 앱을 찾으면 됩니다. 분할 화면을 지원하지 않는 앱만 아니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금처럼 하면 바로 열리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정말 훌륭한 기능들이 있고 OS와 멀티태스킹 전반에 걸쳐 멋진 개선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만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물론 활성화되어 있네요. 이제 사실 이걸 바꿀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미나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한 게 좀 과하고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정말 억지로 이걸 강제로 쓰게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실수로라도 계속 쓰게 만들고 결국에는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익숙해지게 하려는 거겠죠. 구글 진짜 엿먹어라. 그래서 보시면 한쪽 구석에서 실행할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딘가에 제미나이 앱이 있죠.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서클 투 서치 버튼인데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제미나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활성화하면 오케이. 구글로도 실행할 수 있는데 이게 5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똑같은 기능을 5가지 방법으로 실행하는 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알겠네요. 코너에서 스와이프 하는 거 보여줘요. 적어도 휴대폰에서는 그걸 없앨 수 있는 기능을 제거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시니시어 선택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추가 설정을 빠르게 확인해 봅시다. 제스처 바로가기. 제스처 바로가기도 아니고 이름조차도 정말이지 이상하게 지어놨더라고요. 전체 화면 디스플레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걸 없앨 수 있을까요? 서클 투 서치 그리고 제스처 확인 하지 마세요. 아니. 네,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기능은 아쉽게도 없앨 수가 없어요. 전원 버튼에 관해서는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없앨 수 있는 기능인데 정말 멍청하죠. 진심으로. 이건 정말 화가 나. 하지만 실제로 전원 버튼의 원래 기능을 다시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에 추가 설정으로 들어가면 아마도 그냥 검색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이게 더 빠를 거예요. 전원 끄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건 재민이가 있는 버전이에요. 전원을 끄려면 전원 버튼과 볼륨업을 동시에 눌러야 해요. 부트 메뉴에 접근하려면요. 전원 버튼만 길게 눌러서 부트 메뉴에 들어가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더 좋아요. 재민이가 먼저 나오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부트 옵션이 나와서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솔직히 샤오미가 재민이를 없앨 수 있는 몇몇 옵션을 제거한 게 정말 싫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몇몇 옵션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완벽한 세상이라면 만약 AI를 사용하고 싶고 전원 버튼이나 화면 모서리에서 스와이프하는 식의 AI 버튼이 있다면요. 그리고 자신들이 오픈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면 저한테 강제로 하나만 쓰게 하지 말고 제가 원하는 챗 GPT, 퍼플렉시티 또는 다른 AI로 바꿀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딱 하나만요. 이건 약간 독점적인 행위처럼 보이는데 아무래도 괜찮은가 봐요. 미국 정부는 이제 독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써본 적이 없다면 서클 투 서치 기능이에요. 정말 멋진 기능인데 제가 있던 곳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전체 화면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 버튼에서 제스처로 변경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스처 아래에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단에 이 막대인 전체 화면 표식이 숨기기 같은 기능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이걸 누르고 여기로 돌아가고 싶었던 건 아닌데 아마도요. 보시다시피 이 기능을 끄면 서클 투 서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이건 또다시 좀 멍청한 디자인이죠. 서클 투 서치를 사용하려면 하단의 바를 눌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이죠. 이제 만약 그 바, 즉 제스처 바를 숨기면요. 페이지 맨 아래를 길게 누르는 제스처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화면 하단을 어디에 눌러야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화면 맨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강제로 이 바를 항상 보이게 해야만 서클 투 서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 기능 이름과는 전혀 직관적이지 않아요. 서클 투 서치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원을 그려서 검색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화면 맨 아래에 바를 길게 눌러야 해요. 이렇게 하면 이 기능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 이름이 서클 투 서치인 것도 좀 멍청한 게 실제로 원을 그려서 검색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이 기능을 보통 복사할 수 없는 텍스트, 예를 들면 설정 같은 곳에서 텍스트를 복사할 때 더 자주 사용해요. 그냥 텍스트를 길게 눌러서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지만 서클 투 서치를 실행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대각선으로 쓸어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꼭 대각선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텍스트 위를 쓸고 있죠. 이 모드는 여러분이 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감지해요. 가끔은 약간 애매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다시 시도하면 돼요. 실수만 안 하면 계속 시도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꽤 잘 작동해요. 또한 무언가를 동그라미로 그리지 않고 그냥 탭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미지 검색이 실행되고 이 이미지는 iOS 어피어스용 컨셉 UI 템플릿을 보여주네요. 이제 이걸 조심스럽게 반대편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이걸 이렇게 끌 수 있나요? 아,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해보죠.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제대로 감지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제가 안드로이드의 특정 스킨에서 아주 생소한 설정 부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미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해보고 싶다고 해볼게요. 선택해 봅시다. 이걸 그냥 클릭하고 싶어요. 됐다. 설정이 보이지 않게 해서 이걸 찾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보시다시피 이건 설정,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뭐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은 꽤 간단하죠?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올려봅시다. 이번에는 진짜로 이걸 해볼게요. 이건 시계예요. 제 생각에 이게 보통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시계는 그냥 원래 생긴 대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각각의 시계에는 고유한 모델 번호가 있습니다. 어떤 시계들은 서로 매우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런 부분의 색상이나 혹은 아주 미세한 디테일, 예를 들어 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로만 구분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요일이나 날짜 같은 걸 표시해 주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 시계의 모델 번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특정 모델을 찾는 게 때로는 매우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적어도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사진 앱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자 하는 물건의 사진을 직접 찍거나 아니면 그냥 카메라를 그 물건에 갖다 대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카메라를 갖다 대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뭘 하려는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맞추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그냥 들고 있을게요. 자, 이제 Circle to Search를 실행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이 고정돼서 이제 움직여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그냥 클릭하면 돼요. 저는 텍스트를 클릭했습니다. 이제 시계의 얼굴만 보이도록 이 부분만 짧게 선택하고 싶은데 와, 이거 보세요. 자동으로 찾아서 모델 번호 TWEV 248800을 보여줍니다. 빠르게 확인해 봅시다. 뒤쪽에 있어요. 2VV만 4800. 오다. 네, 바로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24,800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계의 디자인만 보고 색상을 빠르게 구분해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어떤 질환이 있고 합병증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실제로 웃긴 건 이게 바로 제가 이곳, 이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정확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이미지를 보고 알 수 있었고 보시다시피 초록색 등 다른 모델들도 있어서 똑같이 보여줍니다. 네, 정말 쉽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를 만한 부분에서도 이미지 검색과 해당 물건에서 찾을 수 있는 세부 정보 덕분에 정말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물론 가끔은 무언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걸 가져온다고 해볼게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냉장고 자석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자석이 빠졌지만요. 이걸 카메라에 비추면 그냥 모양일 뿐이에요. 정확하게 똑같은 걸 찾지는 못할 거예요. 이런 것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다른 것들을 찾아줄 거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바로 해볼게요. 이 기능의 한계가 어떤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요. 그리고 아마 조금 더 빛을 비춰줄게요. 그래서 카메라가 더 잘 볼 수 있도록요. 사실 상관없어요. 여전히 잘 조정됐으니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이걸 탭할 수 있어요. 조금 줄여볼게요. 그러면 비슷한 것들을 찾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가진 것과는 전혀 하나도 비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다이아몬드 모양이 아니라 정사각형에 더 가깝네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요? 다시 말하지만 정확히 같은 걸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건 사실 사진의 노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진을 들고 있을 때 노출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에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진을 찍는 게요. 자, 됐어요? 이렇게 하면 선택한 바퀴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래서 모양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더 나을지 한번 볼게요. 아니요, 여전히 완전히 모양을 놓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모양인데 원이나 사각형 같은 게 아니라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은 좀 실패하고 있네요. 이걸 휴대폰에서 시도해봤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잘 됐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건 한계점이에요. 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뭔가를 얻었을 때 저처럼 시계로 했던 것처럼 제품 자체를 검색할 수도 있어요. 이름이 필요 없고 그냥 예를 들어 이런 이어버드처럼 가리키기만 하면은 문제없이 찾아줍니다. 이제 뒤쪽에서도 정말 간단해졌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영어도 있고 만다린이나 일본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여기서 영어 말고는 다른 언어를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저 소리가 정확히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확답을 드리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는 추측하는 거죠. 어쨌든 다시 카메라를 켜봅시다. 그리고 이걸 사진으로 찍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됐네요. 이제 지워버립시다.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정말 선명하고 잘 보여요. 다시 한번 원을 길게 눌러서 검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번역 옵션을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언어를 감지해서 번역해 줄 거예요. 중국어 간체라고 나오는데 그게 만다린 아닌가요? 뭐 어쨌든 자동으로 감지해서 번역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언어도 감지하는데 그건 분명히 중국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미지가 비교적 깨끗하면 볼 수 있어요. 텍스트를 그냥 바로 대체하는데 꽤 잘해내요. 물론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요. 여기처럼 제가 확대해서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죠? 이 블러가 실제로 캡처된 박스의 질감과 약간 어긋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부분은 이상하게 다르게 블러 처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텍스트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우고 영어로 새 텍스트를 덮어 씌운 거죠. 이걸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텍스트마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불투명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My Cable Material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둡고 밝거나 하얀 느낌이 덜하고 좀 더 회색에 가까운 색이에요. 반면에 바로 아래에 있는 커넥터는 훨씬 더 잘 보이고 더 하얗고 밝기가 더 높아요. 그래서 때때로 텍스트의 불투명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덜 밝아요? 이건 더 밝아요? 이 중에서 이게 가장 덜 밝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밝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은 모두 같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밝기 수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박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이제 실제로 다른 점은 아마 기술적인 부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텍스트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면 좀 더 굵고 밝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제대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끔 글자 주위에 이상한 윤곽선 같은 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이 가끔 발생합니다. 이건 분명히 사진 때문이에요. 정말 깔끔하고
잘 보이게 하고 싶다면 더 좋은 사진을 찍으세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내용 번역이나 오버레이 그리고 여기서 볼 때의 모습까지 정말 훌륭하게 처리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걸로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길게 누르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음악 기능인데 그걸 클릭하면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샤잠처럼 작동합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클릭하거나 아래쪽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이 기능은 제미나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생 중인 노래를 들어보세요. 보시다시피 이 기능이 노래를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편한지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샤잠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샤잠에는 다른 옵션들에 비해 약간의 이점이 있습니다. 샤잠은 사용자가 찾은 노래를 실제로 저장해 주거든요. 반면에 이 방법은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보여드렸으니 적어도 하나쯤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어쨌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